여군 최초의 별 3개의 장군인 여성이 군대에 깊이 박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찰을 시작하게 되었고, 무례한 병사들이 군수 물품 박스를 걷어차고 폭언과 비리를 일삼는 모습의 목격을 시작으로 군대 전체를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제7기동군단 사령부 연병장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병풍처럼 둘러싼 위용 있는 군단 본청 건물 앞에는 장성부터 갓 임관한 소위까지 수백 명의 장교가 칼같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곳, 단상 위로 향해 있었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육군 중장 강서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리고 마침내 군단의 별 3개를 어깨에 단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녀의 이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였고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하지만 오늘 제7기동군단 장교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경외감이나 존경심보다는 노골적인 의구심과 불편한 호기심이었다. 제7기동군단, 강철군단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곳은 육군 최정예 기계화보병 사단과 기가벼단을 휘하에 둔 명실상부한 지상군의 핵심 전력이었다. 북진시 최선봉에서 적의 심장부를 꿰뚫는 창의 역할을 맡은 부대. 그런 만큼 군단 내부에는 야전성과 남성성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그들만의 견고한 성체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성체에 여성 군단장이 입성한 것이다. 신임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참모장 오승환 준장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수백 개의 팔이 일사불란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단상에 오른 강서윤 중장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례하며 연병장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날카로운 지휘도에 찔릴 듯 예리한 그녀의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장교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붉은 카펫이 깔린 단상 아래 가장 앞줄에 선 장성들의 얼굴이 훤히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11기계화보병 사단장 황진석 소장이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고 선이 굵은 지휘 스타일로 불도저라 불리는 인물. 그는 강 중장과 육사 동기였지만 수십 년간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온 사이였다. 황 소장은 입꼬리를 미세하게 비튼 채 거의 조소에 가까운 표정으로 강 중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과연 저 여자가 이 강철 군단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제7기동군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조국의 심장을 지킬 군단장, 육군 중장 강서윤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병장 전체를 휘어잡기에 충분했다. 장교들은 의외라는 듯 숨을 죽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3가지만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존재 이유인 전투준비 태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피와 땀이 전우와 조국을 위한 것이 되도록 불의와 부조리는 내 지휘 아래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나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전우가 될 것입니다. 연설은 짧고 강렬했다. 특히 불의와 부조리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황진석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참모장 오승환 준장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지만 옅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취임사는 박수와 함께 끝났지만 그 박수 소리에는 진심 어린 환영보다는 의례적인 공허함이 더 크게 섞여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군단장실. 집무실은 전임 군단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육중한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상패와 기념사진들. 강서윤 중장은 창가에 서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한 군단 사령부의 전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노크 소리와 함께 오승환 준장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업무보고 준비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참모장. 강 중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참모장 눈에는 우리 군단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오 준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육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겠지요. 강 중장은 그제야 몸을 돌려 오준장을 마주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어딘가 녹슬고 삐걱거리는 거대한 강철 기계처럼 보입니다. 기름칠이 시급한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계 말입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전임 군단장님께서 워낙 훌륭하게 지휘하셔서. 오준장. 강 중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한테는 그런 의례적인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진실을 원합니다. 내가 여성이라서 혹은 내 지휘 방식이 당신들 야전 스타일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애둘러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오준장은 내 참모장입니다. 나를 보좌하고 직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승환 준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육사 선배인 황진석 소장과 가까운 사이였고 이번 군단장 인사를 내심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군 최초의 군단장이라는 상징성을 위한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앞의 강서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강서윤 중장은 예정에 없던 현장 방문을 지시했다. 첫 목적지는 군단 직할부대인 제107정 보통신단 식당이었다. 오 준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수행했다. 저녁 배식이 한창인 식당. 왁자지껄해야 할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병사들은 식판에 담긴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고 있었다. 강 중장은 배식대 앞으로 다가가 그날의 메뉴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소시지 야채볶음, 막김 깍두기. 메뉴판에는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식판 위에 담긴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는커녕 멀건 김칫국에 가까웠고 소시지 볶음은 소시지보다 값싼 채소들만 가득했다. 강 중장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들고 병사들 사이에 앉았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남김없이 식판을 비웠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식당을 나서며 오승환 준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참모장, 내일 아침까지 최근 3개월간 군단 전체 부식 수령 및 불출 현황, 그리고 실제 배식된 식단 사진 자료를 모두 내 책상 위로 가져오세요. 원본 대조필 누락 금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승환 준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강철 군단에 조용하지만 지독하게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최초의 여성 군단장은 그저 상징적인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다. 그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할 곳이 어디가 될지 군단의 실세들은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군단장실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강서윤 중장은 밤새 오승환 준장이 보고한 서류 뭉치와 씨름하고 있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부식 수불 현황 서류와 식단 사진들. 그녀는 서류를 넘기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나란히 띄워놓고 있었다. 한쪽에는 공식적인 부식 청구 및 수령 내역이, 다른 한쪽에는 참모들이 급하게 긁어 모은 증거 사진들이 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최고 등급의 한돈 삼겹살, 신선한 유기농 채소, 품질 좋은 브랜드의 가공식품들이 매주 정확한 양만큼 청구되고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병사들의 식판은 그 기록을 비웃고 있었다. 서류 속의 풍성한 식자재들은 온데간데 없고 정체불명의 수입산 냉동육과 시들시들한 채소, 값싼 어묵 따위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차액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답은 명확했다. 누군가 중간에서 조직적으로 식자재를 빼돌리고 그 차액을 착복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제11사단장 황진석 소장님께서 뵈러 오셨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강 중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들으라고 하세요. 잠시 후 황진석 소장이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나는 걸음걸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강 중장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 우리 강 장군. 부임 첫날부터 서류 더미에 파묻혔구만. 군단장이 아니라 무슨 보급관이라도 된 줄 알겠어. 어서와 황 장군. 앉게.
강서윤 중장은 의자를 권하며 태연하게 답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황 소장은 오히려 속이 북을 끓었다. 그는 강 중장이 어젯밤 식당에서 보인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군단의 룰을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강 장군, 아니 군단장님. 황 소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 노골적으로 말을 시작했다. 이곳 7군단은 말이야, 전통과 기강을 중시하는 곳이야. 군단장이 사사건건 병사 식당이나 돌아다니면서 식판 검사나 하는 그런 속굽 장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군단장의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자네처럼 부하들 군홧발로 짓밟고 고함이나 치면 권위가 서나? 뭐라고? 황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강서윤 중장은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그의 앞에 던졌다. 지난달 11사단 예하부대의 부식 청구 내역서였다. 한우 1등급 등심 200kg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황 장군, 자네 사단 병사들은 지난달에 이 1등급 한우 등심 맛이나 봤을까? 아니면 자네를 비롯한 사단 간부들 회식 자리에서 전부 사라졌나?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건가? 내가 이래서 여군 지휘관은 안 된다고 한 거야. 감정적이고 의심만 많고. 황 소장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그 순간 군단장실 문이 열리고 오승환 준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군단장님 지시하신 사항 관련하여 추가 보고 드립니다. 강 중장은 황 소장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참모장, 지금 바로 저기 화면에 연결해 보세요. 오 준장은 말없이 USB를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군단 예하 부대 보급 창고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 시간은 깊은 밤이었다. 영상 속에서 보급부대 소속의 한 상사와 군무원이 군용 트럭에 실려온 특급 식자재 박스들을 빼내고 대신 정체불명의 흰색 스티로폼 박스들을 채워넣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능숙하고 조직적이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창고 뒤편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11사단 군수참모 이모 중령이었다. 그는 보급부대 상사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는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황진석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신의 최측근인 군수참모가 연루된 명백한 증거였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나를 엮으려고 만든 함정이라고. 함정? 강서윤 중장이 차갑게 웃었다. 이 영상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 바로 자네가 무시하고 짓밟던 그 보급부대 소속의 한지아 하사야. 매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던 젊은 부사관이지. 내가 어제 식당에서 보인 작은 관심 하나가 그 친구에게는 용기를 낼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야. 이 모든 것은 강 중장의 계획이었다. 어젯밤 식당에서 그녀는 일부러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7군단 보급부대에서 근무하며 모든 비리를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한지아 하사가 용기를 낸 것이었다. 한 하사는 강 중장의 부관을 통해 밤늦게 연락을 취해왔고 자신이 몇 달간 몰래 모아온 CCTV 영상과 거래 장부를 USB에 담아 건넸다. 황 장군. 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황 소장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거구의 황 소장을 압도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건 단순한 부식 비리가 아니야. 군의 기강을 좀먹고 전우의 신뢰를 배신하는 가장 추악한 이적 행위다. 나는 내 지휘 아래에서 이런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야. 자네와 그 하수인들이 구축해 놓은 부패의 성, 내가 오늘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테니 똑똑히 지켜봐. 황진석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강서윤이라는 여성이 단순히 운이 좋아 별을 단 것이 아님을, 그녀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강한 상대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인 그는 군단장실을 뛰쳐나가듯 빠져나갔다. 그가 나간 후 오승환 준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일을 너무 크게 벌이시는 것 아닙니까? 황 소장님은 군내에 연줄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오 준장. 강 중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누구의 참모장이지? 황진석 소장의 참모장인가 아니면 제7기동군단 군단장의 참모장인가? 선택은 당신 몫이야. 하지만 내 배에 함께 탔다면 풍랑이 무섭다고 중간에 뛰어내릴 생각은 마. 오승환 준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성 강서윤 중장이었다. 그날 오후 황진석 소장이 자신의 사단으로 복귀했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마침 사단 보급 수송대대 창고 앞을 지나던 그는 병사들이 다음날 훈련에 사용할 부식 박스를 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일었다. 이 개새끼들아. 그거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못해?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병사들에게 달려가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는 라면과 통조림이 들어있는 부식 박스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우당탕. 박스가 터지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이까진 라면 부스럭이나 처먹는 새끼들이.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 줄 알아? 그런데 감히 군단장이라는 계집 하나가 와서 나를 능멸해? 그의 분노는 강서윤 중장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폭력은 고스란히 힘없는 병사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쏟아진 라면 봉지를 다시 군홧발로 지시겼다. 그 모습을 사단장 운전병인 박시우 병장이 차 안에서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 병장은 이것이 단순히 사단장의 화풀이가 아님을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흔들리자 터져나오는 추악한 발악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분노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황진석 소장의 발악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서윤 중장이 공식적으로 군단 감찰실에 군수비리 특별조사를 지시하자 보이지 않는 저항은 더욱 거세고 교묘해졌다. 황 소장을 중심으로 한 부패의 네트워크는 수십 년간 군단 내부에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이권을 챙겨주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강서윤이라는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 그 나무를 흔들자 나무에 붙어 꿀을 빨던 벌레들이 일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해는 비협조와 태업이었다. 감찰부에서 각급 부대의 자료를 요청하면 담당자들은 훈련 준비, 작전 계획 수립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미루기 일쑤였다. 어렵게 제출된 자료는 핵심 내용이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누락되어 있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부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보안 규정에 따라 깨끗하게 포맷되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분쇄기 고장으로 처리가 늦어진다는 어이없는 보고가 올라왔다. 강서윤 중장은 매일 밤늦게까지 감찰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이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간부의 일탈이 아니었다. 군단 전체를 아우르는 카르텔이었다. 군단장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증거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사단과 군수지원여단 쪽의 저항이 가장 심합니다. 감찰실장인 강직한 성품의 김대령이 답답하다는 듯 보고했다. 내부 고발을 유도해봤지만 다들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지아 하사도 얼마 전부터 부대 내에서 노골적인 따돌림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윤 중장은 굳은 얼굴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공식적인 감찰 시스템만으로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성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이루는 돌 하나하나를 빼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부의 균열, 더 많은 한지아 하사가 필요했다. 김대령. 공식적인 감찰은 지금처럼 계속 압박을 유지해 주시오. 대신 나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줄 첫 번째 인물은 의외의 곳에 있었다. 바로 참모장 오승환 준장이었다. 오 준장은 황진석 소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근본까지 썩은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이 있었고 강서윤 중장이 보여준 압도적인 증거와 단호한 의지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강철 군단이 이대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느 날 밤 강 중장은 오 준장을 자신의 관사로 불렀다. 딱딱한 집무실이 아닌 사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그를 맞았다. 참모장, 술 한잔 하겠나? 그녀가 내민 것은 값비싼 양주가 아닌 평범한 소주였다. 오 준장은 잠시 망설이다 잔을 받았다. 오 준장, 나는 자네가 황진석 소장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알아. 육사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겠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지금 자네는 제7기동군단의 참모장이야. 수만 명 장병의 목숨과 조국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네. 나는 자네에게 황 소장을 배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무엇이 진정한 군인의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걸세. 썩은 가지 몇 개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죽게 돼. 자네가 아끼는 이 강철 군단이라는 나무가 말이야. 강서윤 중장의 말은 비수처럼 오 준장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지난 며칠간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비리를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부하들을 협박하는 황 소장의 추악한 모습은 그가 알던 불도저 같은 선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비겁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군단장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침내 오승환 준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과 경계심 대신 참모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보가 필요해. 황 소장과 그 핵심 인물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공식 감찰망을 피해 움직이는 그들의 동선을 알아야 해. 자네라면 그들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지. 오승환 준장은 강서윤의 눈과 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해 황진석 소장 측의 움직임을 은밀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와 통화하고 주말에 어떤 인물들이 골프 회동을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둘 강서윤 중장에게 보고되었다. 한편 11사단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사단장 운전병 박시우 병장은 그날 이후 황진석 소장의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황 소장이 밤늦게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빠져나가 정체불명의 민간인들을 만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검은 돈 봉투가 오가는 장면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박시우 병장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까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식당에서 멀건 국물에 밥을 마는 동기들의 얼굴과 부식 박스를 짓밟던 사단장의 광기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전역을 불과 2달 앞둔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시작했다. 사단장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가 만나는 인물들의 차량 번호와 인상착의를 수첩에 기록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단 감찰부는 이미 사단장의 손아귀에 있었고 군단 감찰부 역시 믿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강서윤 군단장. 군단 전체에 그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독사 같은 여자, 남성 장군들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하지만 박시우 병장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라는 것을. 박 병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휴가를 나가는 동기편에 자신이 모은 증거가 담긴 USB와 편지를 몰래 전달했다. 수신인은 단 한 사람,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장 강서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군단장님께. 저는 전역을 앞둔 평범한 병사입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이 군단장님께 닿아 썩어빠진 이곳을 바로잡는데 작은 불씨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제 동기들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며칠 후 강서윤 중장은 부관을 통해 박시우 병장의 편지와 USB를 전달받았다.
USB 안에는 황진석 소장과 군납업자 간의 검은 거래를 암시하는 충격적인 녹음 파일과 증거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강서윤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한 평범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보낸 이 용기 있는 고백 앞에서 그녀는 군복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군단 지휘도를 내려다보았다. 지도 위에는 수많은 부대 마크가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그 부대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쉬고 고통받는 수만 명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오승환 준장과 감찰실장을 호출했다. 새로운 증거와 함께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박시우 병장이 목숨을 걸고 보낸 USB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황진석 소장이 군납업자와의 골프 회동에서 이번에 새로운 군단장, 콧대만 높은 계집이라 길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당분간 거래량을 좀 줄이자고 말하는 노골적인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또한 군납업체 대표의 조카가 아무런 자격 없이 11사단 군무원으로 특혜 채용된 정황이 담긴 서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식 비리를 넘어선 인사 비리와 민간 유착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감찰실장 김대령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승환 준장 역시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박시우 병장이라는 평범한 청년의 용기가 거대한 성벽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쐐기도를 찾아낸 셈이었다. 오 준장, 지금부터 황진석 소장의 모든 대외 활동을 밀착 감시해야겠네. 특히 그가 만나는 민간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자들인지 샅샅이 파악해야 해. 김 대령은 이 USB 내용을 바탕으로 감찰의 방향을 군수 분야에서 인사, 재정 분야까지 전면 확대하도록. 강서윤 중장의 지시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드디어 반격의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맹수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얼마나 더 사나워지는지를 잠시 잊고 있었다. 황진석 소장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무기는 여론이었다. 며칠 후 군 내부 통신망 인트라넷 자유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제7기동군단의 전투준비 태세가 걱정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최근 부임하신 군단장님께서 부대 개혁에 대한 열의가 넘치시는 것은 좋으나 그 방향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차 기동 훈련과 포병 사격 훈련은 뒷전이고 매일같이 간부들을 불러 모아 식자재 장부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과연 우리 군단이 유사시 싸울 수 있는 부대인지 의문입니다. 군단장 개인의 명예욕을 위해 최정예 군단의 전투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야전 지휘관들을 숙청하기 위해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글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강서윤 중장을 전투는 모르고 정치질에만 몰두하는 무능한 지휘관으로 매도했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문장은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편견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부대로 퍼져나갔다. 강 중장의 개혁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던 간부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황진석 소장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보수 언론의 군사 전문 기자를 움직였다. 곧 단독이라는 머리글을 단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단독 최초 여성 군단장의 과속 개혁, 최정예 7군단 내부 갈등 심화. 기사는 인트라넷 게시글의 내용과 대동소이했지만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었다. 한 야전 지휘관의 익명 인터뷰를 인용하며 군단장이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려 한다. 부대의 오랜 전통과 야전성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강서윤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묵묵히 그 기사를 읽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 아래에는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런 비열한. 부관이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강 중장은 표정 변화 없이 마우스 휠을 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황진석의 작품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논점을 흐리고 자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역풍은 그녀의 아군들에게 더욱 거세게 불어닥쳤다. 최초 고발자였던 한지아 하사는 부대 내에서 완벽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상사들은 일부러 그녀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다. 11사단의 박시우 병장은 더욱 직접적인 위협에 시달렸다. 황진석 소장은 자신의 운전병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듯했다. 그는 수시로 박 병장의 관물대를 뒤지고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며 그를 압박했다. 어느 날 밤 만취한 황 소장은 차 안에서 박 병장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너 요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혹시라도 내 뒤에서 딴 생각 품고 있는 거라면 내 놈 군 생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사리가 담긴 협박이었다. 박시우 병장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서윤 중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주었던 젊은 군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녀가 흔들리면 이들의 용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녀는 오승환 준장을 통해 한지아 하사와 박시우 병장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전했다.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당신들을 지킬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있던 두 사람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강서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소위로 임관하던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예비역 대령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임관하는 딸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었다. 서윤아,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말하는 거란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만 명의 부하와 그들을 믿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 대한 책임.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다. 황진석, 내가 시작한 이 진흙탕 싸움 기꺼이 받아주지.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역풍이 거셀수록 깃발은 더욱 굳건히 움켜쥐어야 했다. 흔들리는 깃발은 적에게 찢길 뿐이었다. 황진석 소장의 반격은 여론전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서윤 중장의 수족을 묶고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을 빼앗기 위한 치명적인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서윤의 감찰 자체를 불법이자 사적인 보복으로 규정하여 원천 무효화시키는 것이었다. 덫의 설계는 11사단 군수참모 이중령과 황 소장의 육사 동기이자 군 법무실에 근무하는 고위 장교가 맡았다. 그들은 강서윤 중장이 11사단장이었던 시절의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던 그들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교묘하게 왜곡할 수 있는 건수가 하나 포착되었다. 2년 전 강 중장이 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혹한기 훈련에 참가한 병사들의 방한용품이 부족하자 그녀는 자신의 지휘 활동비 일부를 사용해 사제 방한용품을 긴급 구매하여 지급한 적이 있었다. 이는 규정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지만 병사들을 위한 선의의 조치였고 당시에는 모두가 칭송했던 일이었다. 황진석의 하수인들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었다. 강서윤 사단장이 지휘 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해당 방한용품 납품업체 사장이 강 중장의 먼 친척이라는 거짓 정보까지 흘려넣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격리 업무를 담당했던 부사관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강 사단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회계 서류를 조작했다는 거짓 진술서를 받아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강서윤의 선의는 위법 행위로 둔갑했고 그녀의 결단은 사적 유용으로 왜곡되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국방부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현직 군단장의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투서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뿌려진 것이다. 투서에는 강서윤 중장이 11사단장 시절 지휘 활동비를 횡령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에게 회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거짓 진술서 사본과 조작된 증거 서류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파장은 엄청났다. 최초 여성 군단장의 신화에 열광했던 언론은 이제 그녀의 추악한 비리를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다. 역시 여자는 안 된다. 깨끗한 척하더니 뒤로는 더러운 짓을 다 했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육군본부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국방부의 압박까지 더해지자 육군참모총장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강서윤 중장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를 명령한다. 또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제7기동군단 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감찰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서윤 중장은 육군본부로부터 감찰 중단 명령을 통보받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 칼을 뽑았는데 도리어 자신이 범죄자로 몰려 칼을 빼앗긴 꼴이었다. 황진석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다. 그녀가 지휘하는 7군단의 감찰은 전면 중단되었다. 감찰실은 폐쇄되었고 관련 서류는 모두 육군본부로 이첩되었다. 이제 그녀는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 소식에 황진석과 그 일파들은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7군단 사령부 근처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비밀스러운 자축 파티를 열었다. 하하, 꼴 좋다 그 되바라진 계집. 감히 누굴 건드려. 이제 지 앞가림도 못할 텐데 어디 군단장 노릇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황진석이 기름진 손으로 갈비를 뜯으며 호쾌하게 웃었다. 소장님, 이번 작전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제 군단은 다시 소장님 세상입니다. 이 중령이 아첨하며 술잔을 채웠다. 그들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확신했다. 강서윤은 몰락했고 자신들의 왕국은 더욱 견고해졌다고 믿었다. 감찰이 중단되자 한지아 하사와 박시우 병장은 공포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졌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군단장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다. 한지아 하사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전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시우 병장은 황진석 소장의 감시와 협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텨내고 있었다. 강서윤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 대신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들만 쌓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그녀를 부패한 군인으로 낙인 찍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군단의 깃발이 마치 자신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절망의 나락은 깊고 어두웠다. 강서윤 중장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다시피 한 채 국방부 조사를 대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군단장으로서의 지휘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녀를 따르던 소수의 참모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실패한 지휘관, 비리장성이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그녀의 곁에 섰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군단 사령부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황진석 소장과 그의 세력들은 이제 대놓고 군단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간부들을 주요 보직에 앉혔고 중단되었던 군수 비리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재개되었다. 강서윤이 일으켰던 짧은 개혁의 바람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느 깊은 밤 모든 업무가 끝난 텅 빈 군단장실. 강서윤은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시우 병장이 보냈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쳤다. 부디 저와 제 동기들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미안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들의 용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 거대한 악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버린 자신에 대한 환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군복을 벗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그녀를 흔들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전화기가 희미한 불빛을 깜빡이며 울렸다. 외부와 연결된 직통 전화였다. 발신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님, 접니다. 오승환입니다. 참모장 오승환 준장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피해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오 준장. 군단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호했다. 지금 황 소장과 그 일당들이 벌이는 짓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범죄 집단입니다. 강서윤은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황진석 소장이 저에게 군단장님을 음해하는 일에 가담하라고 회유했던 사실과 그들이 증거를 어떻게 조작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비리를 묵인했던 죄인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승환 준장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황진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그가 모든 것을 걸고 내부 고발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강서윤의 진정성과 황진석의 추악함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뇌했고 마침내 군인의 양심을 선택한 것이었다. 오 준장, 그렇게 되면 자네의 군 생활도 끝이야. 괜찮겠나? 군복을 벗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썩은 군복을 입고 장군으로 사는 것보다 명예로운 민간인으로 사는 것이 더 떳떳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강서윤의 꺼져가던 눈빛에 다시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변화는 또 다른 곳에서도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윤 중장에 대한 마녀 사냥식 보도에 의문을 품은 한 젊은 기자가 있었다. 시사주간지 정의의 눈 소속의 최민준 기자였다. 그는 군사 전문 기자는 아니었지만 사회 부조리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여성 장성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군 내부의 거대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프레임 전쟁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최 기자는 몇 주에 걸쳐 7군단 주변을 끈질기게 탐문했다. 그는 전역한 병사들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한지아 하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두려워하던 한 하사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오승환 준장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최 기자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군수 비리의 실체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최 기자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시우 병장과 접촉하기 위해 그의 휴가 날짜에 맞춰 부대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군부의 감시를 피해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박 병장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이 녹음했던 음성 파일 원본과 황 소장의 비리 증거들을 최 기자에게 넘겨주었다. 며칠 후 주간지 정의의 눈 최신호가 발행되었다. 일면 톱 기사는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특종 비리 여장군 프레임의 진실 7군단 군수 비리, 그 거대한 커넥션을 폭로한다. 기사에는 황진석 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전문이 실렸고 군납 비리 커넥션의 실체와 증거 인멸 및 내부 고발자 협박 과정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또한 강서윤 중장에게 씌워진 횡령 혐의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반박과 함께 오승환 준장과 한지아 하사 박시우 병장의 양심 선언이 담긴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다. 세상은 경악했다.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비리 여장군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거대한 부패의 몸통인 황진석 소장과 그 일당들에게로 향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서윤 중장에 대한 조사는 즉각 중단되었고 대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제7기동군단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강서윤 중장에게 양심적인 군인들과 용기 있는 언론인이 밝힌 등불이 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제 길고 길었던 방어의 시간을 끝내고 진실의 칼을 빼들고 반격에 나설 차례였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시사 주간지 정의의 눈의 특종 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풍과 같았다. 군의 폐쇄적인 문화 뒤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비리 커넥션과 진실을 밝히려던 한 여성 장군을 매장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는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전화는 불이 났고 홈페이지는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여론의 거센 압박에 군 수뇌부는 더 이상 황진석 소장을 비호할 수 없었다. 즉시 국방부 장관 직속의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군 검찰과 헌병, 외부 법률 전문가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군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수사팀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조치는 제7기동군단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직무 정지였다. 제7기동군단 사령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이 공포와 불신이었다면 이제는 정의가 도래했다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특별수사단의 칼날은 가장 먼저 부패의 심장부였던 11사단과 군수지원여단을 향했다. 황진석 소장은 사단장 직위에서 즉시 해제되었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군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그의 책상과 컴퓨터, 심지어 관사의 벽장 깊숙한 곳까지 비리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번뜩였다. 수사의 핵심은 증인들의 입이었다.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은 강서윤 중장이었다. 그녀는 피의자가 아닌 핵심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단 앞에 섰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부식 비리를 처음 인지한 순간부터 황진석의 방해와 협박 그리고 거짓 투서로 인해 감찰이 중단되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없었다. 오직 팩트와 그녀가 확보했던 초기 증거 자료들만이 그녀의 말을 뒷받침했다. 진짜 스모킹 건은 오승환 준장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수사단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황진석이 어떻게 자신을 회유하려 했는지, 군수참모 이중령과 법무실 장교가 어떻게 강서윤 중장을 올가맬 서류를 조작했는지, 그들의 비밀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그의 진술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부패의 공모자이자 방관자였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눈물을 흘렸다. 한때 황진석의 사람이었던 그의 증언은 부패 커넥션의 내부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뒤이어 한지아 하사와 박시우 병장이 수사단에 출석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이제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불리는 그들이었다. 한지아 하사는 자신이 몇 달간 몰래 기록해온 비리 장부 원본을 제출했고 박시우 병장은 황진석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넘겼다. 이박스를 발로 차면서 군단장님을 계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라면 부스러기나 처먹는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라면 부스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박시우 병장의 떨리지만 단호한 증언에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숙연해졌다.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황진석의 방패막이 되어주었던 침묵의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보급부대 상사는 군수참모 이중령의 지시였다고 불었고 이중령은 모든 것이 사단장 황진석의 명령이었다고 자백했다. 썩은 뿌리가 드러나자 그 뿌리에 기생하던 모든 줄기들이 한꺼번에 뽑혀 나오기 시작했다. 진실의 칼날은 수십 년간 누구도 베지 못했던 부패의 심장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다.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황진석 전 소장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를 위해 입을 닫아주던 부하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가 믿었던 군 상층부의 연줄은 여론의 문매 속에 모두 끊어졌다. 그는 이제 불도저라 불리던 최정의 사단장이 아니라 독방에 갇힌 초라한 피의자일 뿐이었다. 마지막 대질 신문이 열리는 조사실. 한쪽에는 강서윤 중장과 오승환 전 준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수의를 입은 황진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황진석 피의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수석 검사의 말에 황진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서윤을 노려보며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강서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내년 하나 때문에 평생을 군에 바친 내 명예가, 이 강철 군단의 전통이 전부 무너졌어. 이건 개혁이 아니라 쿠데타야. 너 같은 여자가 군을 망친 거라고.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조사실의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강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 장군, 당신이 무너뜨린 것은 내 명예나 군의 전통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 부하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군복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으며 당신에게 목숨을 맡긴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신했어. 군대를 망친 것은 내가 아니라 군복을 입고 사리사욕을 채운 당신 같은 사람들이야. 그 순간 수사관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사실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단장이라는 계집 하나가 와서 나를 능멸해? 이까진 나면 부스럭이나 처먹는 새끼들이. 박시우 병장이 녹음했던 그의 가장 추악하고 오만한 목소리였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황진석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발악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오만이, 자신의 탐욕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대질 신문이 끝나고 며칠 후 특별수사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진석 전 소장을 포함한 11사단 및 군수지원여단 핵심 간부 15명이 횡령, 직권남용, 인사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들의 비리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했으며 군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한 이적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 수사단의 결론이었다. 그날 오후 군사경찰들이 11사단 사단장실에 남아있던 황진석의 마지막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각종 상패와 기념패들이 아무렇게나 박스에 담겼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강철의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강서윤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 대신 깊은 씁쓸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어려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잿더미가 된 이곳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했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황진석 전 소장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함께 불명예 전역, 연금 박탈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것이다. 이 중령을 비롯한 핵심 공범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비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7군단 게이트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싸움을 이끈 영웅들의 미래에 쏠렸다. 오승환 전 준장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 있는 양심 선언이 정상 참작되었지만 지휘 책임과 비리 방조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스스로 전역을 선택했다. 저녁식 날 그는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부대 정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서윤 중장 단 한 사람이었다.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이 다시 살았네. 고맙고 미안하네. 강 중장이 말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오승환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군인으로서 저지른 마지막 실수는 군단장님을 처음부터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인으로서 했던 가장 옳은 일은 마지막에나마 진실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부디 강한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뒤돌아 미련 없이 군을 떠났다. 비록 별을 내려놓았지만 그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지켰다. 한지아 하사는 일약 전군 여군들의 우상이자 양심적인 부사관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고 강서윤 중장의 추천으로 육군 부사관학교의 훈육관으로 발령받았다. 미래의 부사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르치는 가장 영예로운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했던 박시우 병장은 남은 군 생활을 조용히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전역하는 날 아침 위병소를 나서는 그의 앞에 군단장 전용 지휘 차량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서윤 중장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일개 병사인 박시우에게 허리를 숙여 악수를 청했다. 박시우 병장, 정말 고생 많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의 용기가 우리 군 전체를 구했어. 자네는 수많은 장군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군인이었네. 강 중장은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군단장만이 수여할 수 있는 지휘관 코인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시우 병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군 생활의 마지막 경례를 힘차게 붙였다. 부패의 상징들이 사라진 7군단은 폐허와 같았다. 지휘 체계는 무너졌고 부대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강서윤 중장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소통을 시작했다. 매주 병사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 모든 부대에 군단장 직통 건의함을 설치하고 익명으로 제보된 모든 건의 사항을 직접 검토하고 답변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이었다. 모든 부대의 부식 및 물자 현황을 매주 인트라넷에 공개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단 10원이라도 장부와 실제가 맞지 않으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마지막은 실전적 훈련이었다. 보여주기식 훈련, 장군님을 위한 훈련을 모두 폐지했다. 대신 실전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생존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부대원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밥이 맛있어지고 부당한 지시가 사라지고 훈련이 고되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죽어있던 부대에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1년 후 제7기동군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과거 어둡고 침침했던 병사 식당은 이제 밝고 깨끗한 레스토랑처럼 변해 있었다. 배식대에는 갓 조리한 따뜻한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고 병사들은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식판 위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특급 식자재들이 실제로 올라와 있었다. 광활한 훈련장에서는 K의 흑표 전차와 K-59 자주포가 굉음을 내며 실전적인 기동 훈련을 펼치고 있었다. 고성과 욕설 대신 명확하고 간결한 지휘 구호와 병사들의 자신감 넘치는 함성이 가득했다. 훈련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고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었다. 강서윤 중장은 군단 내에 인권존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절반을 병사와 초급 간부들로 채웠다. 이제 7군단에서는 그 어떤 부조리나 인권 침해도 감춰질 수 없었다. 그녀의 개혁은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 군대 문화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에 가까웠다. 이 놀라운 변화는 곧 육군 본부에도 알려졌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군 수뇌부도 7군단의 비약적으로 향상된 전투준비 태세와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를 직접 확인하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결국 육군 본부는 강서윤 중장의 개혁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전군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공식적인 이름을 붙였다. 서윤 프로젝트. 그녀의 이름이 대한민국 육군 개혁의 상징이 된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서윤 중장은 군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언덕에 서 있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깃발을 바라보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의 곁에는 새로 임명된 젊고 유능한 참모장이 서 있었다. 군단장님, 전 부대 훈련 준비 태세 이상 무. 보고드립니다. 수고했네. 강서윤은 저 멀리 질서정연하게 기동하는 강철의 부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난 진정한 강철 군단이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고 깊은 절망의 늪을 건너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을 믿어준 젊은 군인들의 용기와 자신의 신념을 믿고 나아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단지 최초라는 수식어로만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군의 가장 어두운 환부를 도려내고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바로 세웠으며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간 위대한 지휘관으로 기억할 것이다. 언덕 위에서 군단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자신이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